네, 안녕하세요. 아베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일본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재무장 쪽을 주장하는 그런 의원들이 대거 당선돼서 개헌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중국이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두 개의 리스크 중에 일본 재무장이 가지고 올 리스크하고 중국이 도발할 리스크하고 둘 사이에 저울질을 해보면 뭐 100분의 1, 만분의 1로 일본 쪽 리스크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KF-21이 이제 7월 말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고급 항공 군사 평론가가 굉장히 고급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주권 자산, sovereign asset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 그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잘 안 붙습니다. 붙더라도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서 붙고 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날도 꾸물꾸물한데 화끈하게 이 KF-21 초도 비행에 대한 한 1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 중에 KF-21이 비행하고 있는 화면은 CG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방위사업청하고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거기서 만든 거죠.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아주 시원하죠? 네, 시원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토마스 뉴딕이라는 사람이고요. 워존, 더 드라이브 여기에 동시에 게재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KKMD라는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군사평론가가 있어요. 유튜버로. 그분의 거기서 이걸 인용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주권자산, sovereign asset 이런 용어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 용어까지 쓰나.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필자 토마스 뉴딕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굉장히 이론적인 고급진 항공군사 평론가예요. 이분이 한 말을 제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길지 않은 칼럼 중에 끝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칼럼이 끝납니다. 그 칼럼 중에 이 주권 자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부분을 100% 거의 직역했습니다. 한번 직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투 드론과 함께 유무인 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KF-21 같은 주권 자산이 한국 공군 및 전체 국방력에 점점 더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여기저기 수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국산 A사 레이더와 함께 이 같은 전투기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수준을 증명한다. 이 여기저기 수출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 괄호 속에 넣은 부분은 사실은 길게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논지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짧게 줄여서 괄호 속에 넣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역입니다. 자, 비행기 한 대 만들어 놨더니 그 이제 띄우려고 하니까 뭐 이거를 갑자기 최상의 항공 군사 평론가가 미국인이 주권 자산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sovereign asset이라고. 무슨 뭐 전략 자산, strategic asset 이런 것 많이 들어봤어도 주권 자산이라는 용어는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나?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아주 개코입니다. 정확히 본 겁니다. 우선 이 잘생긴 이 KF-21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걸 볼 때 야 그거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몸통하고 엔진이 들어오죠. 아 뭐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다. 그거 괜찮지. 아 몸통 잘 빠졌네. 몸통이 뭐 레이더 피탐 그 면적이 최소화된 스텔스 형상이네. 뭐 이런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전투기가 그거는 전체의 10% 20%밖에 안 됩니다. 8, 90%가 다른 거예요. 8, 90%가 핵심은 전자, 센서, 레이더,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에 의해서 제어되는 무기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밑에 이제 주렁주렁 달아놓은 게 뭐냐. 첫째가 이제 단거리 공대공, 그 다음에 100km를 가는 이제 합동 직격탄이죠. 데이뎀인데 이게 미제는 한 30km밖에 못 가는데요. 한국 거는 저거를 이제 탁 놓으면은 저기서 날개가 펼쳐져서 한 100km 갑니다. 아, 살벌하죠. 폭탄이 공중에서 100km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km 바깥을 쏘아서 맞출 수 있는 200km 바깥에 그 적기를 쏘아서 맞출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이 중에서 이제 단거리 공대공하고 200km 이상 공대공은 아직 한국제가 아닙니다. 일단 처음에는 외산 아이리스하고 미티어를 다룰 텐데요. 이게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사일 종류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려면 자기 비행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 미국 비행기에다가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급하지 않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KF-21이 이제 초도 비행하고 앞으로 한 최소 3년 반 정도 계속해서 이 통합과 튜닝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단거리 공대공과 200km 이상 가는 공대공, 지금 미티어나 아이리스-T보다 T 혹은 그 이상 좋은 게 분명히 달리게 될 겁니다. 또한 600km 이상 가는 공대지 대형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무게가 1톤쯤 되고요. 그 뭐 어마무시한 벙커바스터죠. 우리 타우러스죠. 타우러스가 우리한테 초기 그 개념적인 기술들을 다 전수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타우러스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들어왔을 때 타우러스가 그게 이제 파산 지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몸 바짝 수그리고 우리한테 개념적인 그 하이 레벨 기술은 전해줬습니다. 근데 세세한 기술은 전해주질 않았고요. 그 개념적인 기술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천룡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타우러스보다 좀 작은데도 타우러스보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600km 이상 갑니다. 공대지 대형 미사일입니다. 살벌한 거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미사일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냐? 제일 중요한 건 AESA 레이더 재밍입니다. 저거는 이제 그 반도체로 만든 모듈들인데요. 그 모듈들을 보통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레이더를 만드는데 모듈 각각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주파수를 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듈이 또 지금 이 순간에 쏜 주파수하고 1초 후에 쏘는 주파수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밴드, 그 주파수를 이제 밴드라 그러는데 밴드가 달라지면은 이제 장거리, 단거리도 갈 수 있고요. 또 어떤 특정 밴드, L밴드 같으면은 또 이제 뭐라 그러죠? 저것도 잡을 수 있고요. 스텔스도 좀 눈치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쏘고 있는 레이더의 주파수와 그 패턴과 방향을 인지할 수 있다면 이 A사 레이더의 명령을 때리면 그 상대방이 레이더가 조사된 상대방 레이더가 온 그 방향을 딱 노리고 그 주파수로 때려버리면 상대방이 먹통돼 버려요. 그러니까 재밍이죠. 전자전이죠. 일렉트로닉 워페어죠.
그래서 저건 레이더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전자전 무기이기도 해요. 에이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첫 단계 개발 성공한 게 2017, 2018이에요. 저거 개발 성공하면서 KF-21을 풀 가동한 거예요. 2017년경에. 저게 2017, 16, 요 무렵에 저걸 그 개념적인 초기 단계의 시제품이라 그럴까요? 아주 시제품, 간단한 시제품의 개발 성공했어요.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박근혜 정부 말기쯤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KF-21을 본격 가동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없었으면 KF-21을 본격 가동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RST, 적외선 추적이죠. 상대방이 자기 레이더 쏘다가 레이더 걸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레이더를 끈다고요. 공중전 붙으면은. 그러나 레이더 끄더라도 거기에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비행기 엔진에서. 그 열을 추적하는데 그것도 상대방 꽁무니가 아니라 꽁무니는 물론 상대방 주위까지도 추적을 합니다. 그게 아직은 우리가 급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완전히 스텔스로 비행기 몸체 안에 다 끄집어 넣는 게 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칵핏, 그러니까 조종사가 앉은 그 앞에 이렇게 여드름 나듯이 3개인가 4개 이렇게 표면에 볼떡볼떡 튀어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종사가 앉았을 때의 그 화면 멋있죠? 직관적이고 시원하고 아주 기막히게 통합해 놨습니다.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통합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상태부터 무기 상태, 그 다음에 레이더 상태, 레이더에서 감지되는 것, 상대방이 나한테 레이더를 때리고 있는지 아닌지 감지하는 것, 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와야겠죠? 그 아주 잘 돼 있어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저 UI가. 그리고 그걸 또 그 중에서도 핵심은 뽑아가지고 하나에 무려 5억씩 합니다. 이 헬멧 같이 생긴 이 헬멧에 거기에다 쫙 눈앞에다가 뿌려주죠. Head Mounted Display, HMD에. 이게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급하지를 않아서 몸체에 안 집어넣는데 저 EOTGP 저거는 지상 목표에 대한 전자광학 조준입니다. 건물을 저걸 철학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건물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구름 위에 있든 구름 아래에 있든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자광학 조준 장치 EOTGP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저게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상태에서 저걸 다 이제 내장시키는데 저 배 아래 지금 내장 공간이 있거든요. 급하지 않아서 그 내부 무장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문 달고 그 안에 다 끌어놓고 커다란 그 아까 말한 공대지 대형 미사일 이거 천룡이라 그러는데 이런 건 안 끌어놓고 몇 개는 버리고 이러면은 F-35, F-20이 되는 거, F-35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지금 엔진을 개량하자라고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한화 에어로다이내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진 저 두 개의 합이 F-35 엔진이랑 같아요. F-35만큼 파워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한 20% 업을 하게 되면은 F-22까지 나와요. 물론 기체가 그 엔진의 추력을 뼈대가 튼튼해야겠죠. 뼈대가 받쳐준다는 전제 아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연료도 많이 넣어야 될 거고 엔진이 크니까 연료도 많이 떼겠죠. 그러면 이제 F-22급 되는 거예요, 저게. 근데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앞에 로키드 마틴이 있는데 그걸 막 따라잡겠다고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힘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딱 그거에 한 7, 80%까지 가면 돼요. 90% 정도까지 가면 돼요. 아, 이제 F-35 90% 가도 되겠다. 뭐 99% 가도 되겠다. 그때까지 가면서 우리 가격 좀 싸고 AS 쉽고 지금 우리가 그 T-50, FA-50이라고 하죠. 그것의 국내 가동률이 90% 나오거든요. 기적적인 숫자 나옵니다. 전투기가 90% 나온다는 건 기적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 싸고 그 다음에 가동률 높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격이 만약에 F-35랑 같다면 우리가 같지는 않고 우리가 항상 조금 일부러라도 싸게 할 텐데 F-35의 가동률이 만약에 60% 나오는데 제가 가동률이 90% 나온다 그러면은 가격이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F-35가 9천만 불이고 우리 게 6천만 불이다 그러면 우리 가격 곱하기 3분의 2 해줘야 돼요. 3분의 2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면 그만큼 더 가동을 많이 하는 애니까, 쉽게 하는 애니까.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또 나죠? 그럼 그것도 또 가격에 반영을 해줘야 되죠. 유지보수비가 저 1시간 비용도 1시간 하는데 뭐 수만 달러씩 하거든요, 저거. 근데 우리가 그거에 뭐 한 50% 나온다? 그러면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가 있습니다. 아주 그 대단한 하나의 그 큰 체계예요. 그냥 동체 잘 만들어가지고 엔진 잘 채워놨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전투기 엔진, 저런 종류의 그 고급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도 서두를 거 없다. 괜히 미국 심사 긁을 거 없다. 미국한테 야, 니들이 우리 컨트롤 할 수 있어. 정 우리가 이상한 데 팔 것 같으면 이거 가지고 브레이크 잡아도 돼 하고 한 손 내주는 게 낫다. 안심시키게. 우리 이걸 주권자산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미국이 지금 극도로 이제 기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잘난 척 하면서 이거 다 뭐 100% 국산, 100% 국산은요, 민감한 거. 다시 말하자면 진짜 지능이 있는 거, 소프트웨어, 센서, 레이더, 통합, 이런 걸 100% 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다 100%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미국까지 포함해서 거의 미국만큼 속도로 유무인 팀 작전, Man Unmanned Teaming, Manned Unmanned Teaming 거기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아까 거기서도 보셨지만 이 가오리 같이 생긴 것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저게 실제로 존재하는 드론입니다. 거의 뭐 8, 90% 존재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저 대한항공에서 또 그리고 카이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생긴 것도 있고. 그건 뭐 보기가 좋게 일부러 가오리 모양을 골라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저 이름도 가오리 X예요, 저놈은. 아무튼 저렇게 그 아주 고성능, 고기능 드론입니다. 무게는 10톤 이상 되고요. 10톤이라 그러면 승용차 5배 정도. 또 상당히 고가의 그 제트 엔진을 차고 있는 애입니다. 그런 애들이랑 같이 작전을 나가서 개를 시켜서 정찰을 시키고 개를 시켜서 폭격을 하고 개를 시켜서 이제 같이 전투를 하고 그런 걸 위해서 복좌형, 그러니까 조종사가 2명 타게 해놨잖아요. 복좌형이 있잖아요. 저거 생각하고 한 거예요, 복좌형을. 저게 6세대 전투기가 뭐냐. 이제 5세대가 F-35, F-22로 5세대라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스텔스에다가 내부 무장창으로 뱃속에다 끌어넣으면 그게 5세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5세대까지는 갈래예요. 그럼 6세대는 뭐냐? 6세대에 대해서는 정의가 아직 덜 내려져 있는데 6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멈틀어 꼽아요. 그러니까 유무인 팀 작전을. 그럼 그러면 이미 유무인 팀 작전 성격을 그럼 F-35나 F-22가 갖고 있냐? 둘 다 단좌형인데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무인 팀 작전 들어가는 순간 그 비행기 자체는 F-22보다 좀 못할지 몰라도 붙으면은 안 밀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죄를 두고 5.5세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슨 돈 많이 드는 6세대 개발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저거 우리가 F-22 정도까지 엔진 올리고 뼈대 좀 더 굵게 하고 약간 더 크게 키우고 연료 많이 넣어야 되니까 F-22까지 가도 좋다. 그리고 저 6세대 쪽을 많이 개발해야 저기 멈트 쪽을 많이 개발하면 저건 아주 세계적 작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몸체 형상하고 그다음에 엔진 뭐 여기에 이렇게 팔리거든요. 물론 몸체 형상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같으면 프라다 컨셉이 굉장히 좋은 게 몸체 엔진 그다음번에 지능과 무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에 다 집어넣는, 뱃속에 집어넣는 스텔스의 완성. 순서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뱃속에 안 집어넣고 뱃속에 집어넣을 공간만, 빈 공간만 놔둬 있어요. 지금 저 안에 뱃속에 집어넣을 빈 공간이 있어요. 저기다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진화형이죠. 저희가 너무 뛰어나서 요새 쟤를 4.7세대, 뭐 4.8세대, 중국 애들은 그렇게 불러요. 4.5라고도 안 불러요.
거기서부터 5.5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애입니다. 쟤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고 우리가 저런데 그렇게 크게 국력을 쓸 수 없으니까 그 부족한 단계에서 또 팔고 그러면서 또 약간 진화하고 또 팔고 또 진화하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저 진화형 4.5세대, 4.9세대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컨셉을 잘 잡은 거죠. 그리고 저게 꼭 잊지 마십시오. 저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부가 저거를 완전히 풀가동을 딱 개발에 풀가동한 시점이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에이사 레이더, 저게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했다, 증명했다, 기술을. 이제 이거 다듬어 가면 된다. 그래서 에이사 레이더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풀가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몸통 아무리 이쁘게 빠지고 그 엔진 적당하게 잘 골라서 잘 날아다니는 거 해도 거기에 레이더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거를 못한다면 이거 별로 그렇게 개발할 가치가 없다. 그런데 지능의 핵심 주축들인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전자장비가 우리 게 다 될 것 같네. 오케이, 그러면 몸통 제대로 빠진 놈 만들어.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빛나는 한 수입니다. 이게 내 과정을 보면 참 여러 차례 빛나는 한 수가 있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저 논쟁 붙었을 때 2014, 15, 13년에는 뭐였냐면 야, 그거 뭐 복잡할 거 있어. 그냥 단발 하나 채워서 해. 근데 단발 엔진은 저기 뭐 이렇게 애프터버너 기준으로 43,000, 44,000 파운드급을 우리나라에 안 팔아요. 그게 F35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단발 엔진은 22,000 뭐 이 정도예요. 애프터버너 기준으로. 그러니까 뒷 제연소 한 번 더한 걸로 해서. 아까 보시면은 제연소, 맥스 제연소 하면 그 분홍색 불길, 투명한 분홍색 불길 쫙 나오는 거, 그게 맥스 제연소입니다. 제연소 최대치 했을 때 불길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ADD하고,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공군이 그거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엔진인 22,000 파운드급 그 F414 그거 2개 채운 걸로 쌍발로 갑시다. 비싸져도 좋으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고집을 해서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에 아마 제가 보기엔 김관진 국방장관일 것 같은데 그분이 논쟁을 딱 스탑을 시키고 그 몇 년째 된 논쟁이에요. 스탑을 시키고 맞아, 쌍발로 가. 우리가 아주 고급 엔진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니까 F414라는 잘 알려진 엔진 2개를 써가지고 고급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이 달라 그러는지 F414 그 엔진을 한 20%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쉬워요. GE가 이미 제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20%좀 업그레이드 하면 무슨 일 벌어지냐? 그 2개 가지고 F22급이 나와버려요. 그럼 날개만, 뼈대만 받쳐주면은 제가 F22처럼 난다는 소리죠. 그 무서운 가능성이 있는 애요, 얘가. 자, 이제 제가 우리의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요, 이런 요새 첨단 무기들이 의외로 앞에 무슨 뭐 근사한 몸통이 있고 뭐가 있고 기계 정밀하게 까타붙이고 그건 두 번째예요. 의외로 맨 가운데 들어있는 뼈대가 뭐냐? 전자,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통신입니다.